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사실 속도와 폭의 문제지 시장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사실 아직까지 좀 긴장 관계로 남아있는 흐름들인데요. 이게 처음엔 러시아가 긴장 조성해서 가스값 올려서 경제적으로 이익을 차지하려는 것 아닌가, 이런 목리를 부리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또 깊은 배경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하고요. 원자재 값,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 점검하겠습니다.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왜 침공하려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사실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역사나 지금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일단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사이가 안 좋은 가장 큰 이유는 우선 2014년도에 그 크림반도 건이 가장 일단 촉발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원래 이제 그러니까 소련이죠. 그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두 전부 다 하나의 나라였었는데 이게 이제 그 1990년도에 들어와가지고 소련이 붕괴되면서 다 갈라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가장 혜택을 많이 받던 나라 원래는 우크라이나였는데 이 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그 잠재력을 가지고 좀 어느 정도 개방을 하고 좀 나갔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가 러시아에 좀 종속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또 이런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큰 거는 역시 이제 현재 동우크라이나 쪽의 크림반도에 대해 가지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계속 이제 지금 이런 어떤 지배권에 대해 가지고 영유권에 대해 가지고서는 좀 분쟁이 있는 게 가장 큰 이슈고, 물론 사실상 이미 러시아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는 계속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배권,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게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코로나로 해서 한 2, 3년 정도 계속 이렇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도 경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러시아의 경제 불황을 이 내부에서 지금 현재 불만이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이 러시아가 조금 이제 사이가 안 좋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러시아 입장도 이게 역사를 좀 저도 이제 연휴 사이에 이걸 많이 봤는 좀 공부를 했는데요.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해는 가더구만요. 이제 과거에 이제 러시아 연방 국가들이 다 나토로 이제 네. 넘어가고요. 우크라이나까지 넘어가면 말씀하신 크림반도가 이제 고립되고, 그죠? 네. 국해 쪽 굉장히 중요한 쪽이기 때문에 러시아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또 보면 계속해서 이 침공에 필요한 전쟁 전력의 한 70%를 배치했다. 올림픽 끝나고 혹은 올림픽 종료 전에도 침공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정치적으로는 그렇고 경제적인 목적도 있겠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네.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동안에 소련 시절에부터 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상당히 많은 그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농업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서 그 콤비나트 체제에서 있을 때 배급받고 할 적에도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많은 그 수혜를 받았던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 시간이 지나면서 갈수록 러시아 쪽에도 경제가 많이 종속이 되게 됐고, 특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천연가스가 많이 걸렸거든요. 천연가스를 러시아에서 사가지고서는 국민들한테는 싸게 공급을 하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적자 재정을 좀 만들었던 에너지 정책을 했던 게 있습니다. 그런 게. 그랬는데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제 이슈가 된 것이고, 그다음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이미 크림반도를 옛날부터 이 오스만 투르크 때부터 해가지고 크리미아 전쟁하던 그 시절 얘기를 하면은 거의 한 200년 이상을 이 땅을 자기들이 가지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던 지역입니다, 원래가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세바스토폴하고 오데사 같은 이런 그 바로 옆에 오데사 같은 이런 대도시라든가 그다음에 부동항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가지게 되면 흑해 쪽에 있는 그 전체적인 제해권을 장악할 수 있고, 여기서 또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제 지중해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크림반도 쪽은 이 러시아가 어떻게든 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러시아에서 가스관들이 지금 유럽으로 다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목줄을 쥐고 있는 건데, 기존의 그럼 가스관이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이번에 독일 쪽을 향한 새로운 가스관도 이제 오픈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가스프롬을 사이트를 보시게 되면 네. 원래 이제 북쪽으로는 이제 노르드 스트림 1, 2가 있고 남쪽으로 가는 또 라인이 또 있고, 네. 그다음에 중부로 해가지고 또 여러 개가 나가는 있군요. 세 개 정도의 대규모 가스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단 노르드스트림 2가 이제 가장 왜 주목을 받냐면 요게 이제 독일을 통해 가지고 또 이 북유럽 쪽하고 그다음에 유럽 북부 쪽 그 이 스칸디나비아 말고 이 유럽 북부 쪽에 있는 이쪽 나라로 해서 그 전체적인 가스를 공급을 하는 그런 라인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 행정부가 2020년 다 돼 가지고 그때 거의 그 완공이 다 된 시점에서 러시아를 제재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걸 빨리 이제 완공을 해서 독일에 가스를 공급을 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돈을 이제 자꾸 이제 당겨 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고 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북유럽도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주요 에너지 라인으로 이 노르드스트림 1을 가지고 하다가 이게 부족하니까 2를 이제 만들어서 여기서 더 많은 천연가스를 가져오려 했는데 그게 지금 자꾸 무산이 되고 다음에 중간에서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독일하고 러시아하고 사실 또 좀 불화가 좀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좀 많이 문제가 된 거죠. 네. 독일하고 러시아는 뭐 과거부터 철천지 또 사실은 대립하는 국가인데요. 네. 그런데 미국은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기 위해서 뭐 경제 제재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긴장감이 미국과 러시아에 높아지는데 사실 그 가운데 끼어서 경제적으로나 피해나 긴장감이 높아지는 쪽은 또 유럽입니다. 유럽 네. 경제 부담이 되겠네요. 예, 지금까지 돌아간 걸 보면은 12월부터 해가지고서는 이제 그 가스 조절을 이제 5% 정도 줄였다가 늘렸다가 이제 가면서 이제 또 조금 심할 때 한 10% 가까이 줄였다가 이래 가면서 이 협상할 때마다 안 되면은 계속 이렇게 이 가스를 공급을 가지고서는 조금 협상의 지렛대로 좀 많이 활용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고 특히 이제 러시아가 그 미국이 이 작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 트럼프 행정부 때도 유럽에 있던 나토군들이 상당히가 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었거든요. 본토로 돌아갔으니까 이러면 이제 미국이 앞으로는 국제 문제는 좀 더 소극적으로 갈 거니까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런 그 대규모 군사 긴장을 일으켜도 미국이 당장 노타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한파로 가스 수요가 상당히 폭증을 했고, 또 작년 여름 같은 경우에도 또 이 에어컨을 엄청나게 가동을 하느라 그 가스 발전이 엄청나게 소요가 됐기 때문에 가스 값이 여름에도 한번 뛰어 올랐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가스를 가지고서는 하는 것이 석유보다 오히려 더 낫다고 지금 판단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주 같은 경우 가스 가격이 한 갑자기 $5 60센트까지 이제 MBTU당 그만큼 올라갔던 적이 있었는데 올라갔다 그 다음날 바로 또 급락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한번 급등할 때마다 이제 바로 또 급락이 나오는 걸 봤을 때는 급등할 때 이제 갑자기 공급을 많이 해가지고서 또 그만큼 매출을 뽑아낸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지금 하면서 서서히 이제 바닥을 높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이제 계속 이런 걸로 갔을 때는 아마 2월이나 3월까지는 공급량을 계속 이렇게 제한을 해가면서 말 안 들으면 가스 잠그고 말 들으면 풀어주고 이제 이거를 계속 진행할 거라는 거죠. 네.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과거에 1차 대전, 과거에 그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러시아 침공하러 가다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가는 이 지역에 겨울을 만나면서 진흙창에 빠져서 못 갔고요. 또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여기를 넘다가 또 겨울을 만나면서 진흙창에 빠져가지고 못 갔기 때문에 이게 얼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침공하는 것도 동계올림픽 끝나고 2월 20일부터 3월 사이 그 사이 기간이고 봄이 돼서 해빙이 되면 전력을 이동하기 어렵다 그러던데. 그때는 이제 라스푸티차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러니까요. 진창이 돼버리고요. 아무것도 못 다닙니다. 그때. 여기가 이제 진흙창 지역이라 계절적인 요인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의 이 동계올림픽 끝나고 한 1, 2주간이 굉장히 중요한 기간으로 보고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경제적으로 에너지인데요. 에너지. 네. 독일이 유럽에 가스를 목줄을 쥐고 있다. 근데 미국은 셰일 가스를 사실 굉장히 많이 꺼낼 수 있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좀 친환경으로 안 하고 있는데 이 셰일 가스를 유럽 쪽으로 공급하면 러시아의 영향력을 좀 차단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 셰일이 우선 원래는 셰일 오일을 개발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가스입니다. 예. 그래서 가스는 지금 나오긴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수송하고 저장할 수 있는 그 기반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루에도 $1,100만 어치를 계속 가스를 태우고 있거든요.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위해 가지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인프라 법안을
이제 임기 때 당시 4조 달러 정도를 만드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을 이 셰일 가스의 파이프라인하고 그다음에 가스 터미널을 신설하는 데 상당히 많이 진행했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도 이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스 수출 물량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뭐냐면 미국 내에서 소비하는 그 물량 자체도 이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앞으로 이 미국 내 국내 수요 증가가 굉장히 커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분명히 수급 문제가 발생하고 조만간 또 한번 이 천연가스가 요동칠 수 있다라고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리도 멀고 이동하는 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LNG선 이런 게 많이 생기게 되면 국내 조선업체가 이걸 수혜를 볼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들도 있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지금 현재 IMO 2020 그래서 이제 네. 벙커 CU를 안 쓰고 친환경 그 연료를 쓰는 그런 그 선박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LNG 추진선들 같은 것들도 봤을 땐 충분히 이제 더 수요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얘기를 하고 있고 경제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이게 국지전이든 뭐 국지전보다 큰 형태든 충돌이 있을 것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 부분에 많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규 소장님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좀 함께 얘기해 주세요. 일단 지금 미국이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 네. 우선 3,000명 정도의 나토군이 들어갔다 그러지만 사실은 원래 빠졌던 그 미군들이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기존에 했을 때 만약에 더 증강해가지고 만약에 한 8,000명에서 10,000명 혹은 뭐 하나의 뭐 1기갑 사단이 옮겨갔다. 미국 1기갑이 제일 무섭거든요. 아, 그 트럼프 때 그쪽 인력이 네. 좀 빠졌죠? 많이 빠졌습니다. 네네. 그런데 만약에 1기갑이 다시 돌아간다 이러면 이제 그때는 정말 좀 이거 전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네. 봤을 때 그 직접적인 군사 개입성이 났다면은 분명히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간의 긴장은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좀 더 강한 긴장을 좀 두지 않을까 그거는 사실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러시아도에서 겁이 나는 것이 2014년도 당시에 그 크림반도를 거의 그 친러파들이 크림반도에 있던 그 주가 이제 떨어져 나오면서 네. 그거를 가지고 러시아가 그냥 한 달도 안 돼가지고 합병을 해버렸거든요.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이제 미국이라든가 그 글로벌 제재를 맞아가지고 경제가 초토화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다 유가도 떨어지고 환율 올라가고 완전히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 가지고서 간신히 이제 버티고 지금까지 왔는데 여기 코로나까지 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더 만약에 전쟁까지 했다 그러면 이건 정말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제가 볼 때는 러시아가 가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단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이번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수출 기업이 뭐 삼성이나 LG 그다음에 러시아 쪽으로 수출하는 그 각종 그쪽의 수출 기업들은 분명히 좀 타격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바일, 그러니까 핸드폰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뭐 여러 가지 가전, 그 다음에 또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타격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니더라도 사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우리 소장님과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올해 원자재 가격은 고공행진을 계속 하게 되는 겁니까? 관련해서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걸 이제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네. 될까요? 일단은 유가하고 천연가스는 당분간은 일단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수급에서 일단은 전체적인 조절이 실패했습니다. 네. 지금 왜냐하면은 그 신규로 더 이상 그 유전을 발굴하지 못하겠고 미국에서 그런 과정에서 지금 계속 그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전기차가 생각만큼 공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고 있고 거기다 오펙 플러스도 현재 일 40만 배럴 증산 이 부분에서 더 증산을 해야 되는데 현재 양만 유지하고 가격만 자꾸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유가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에너지 가격을 급등시키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가스 공급량 자체를 줄였다가 늘렸다 하면서 이걸 가지고 계속 조금은 그 시장을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좀 더 긴장감은 더 늘리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원자재 관련 뭐 ETF나 이런 쪽에는 여전히 좀 투자해 볼 만합니까? 여전히 저는 일단 요거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이 사이클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이클은 돌아왔는데 원유 쪽으로는 약간은 조금 그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이미 그래도 고점에 어느 정도 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더 쉬어가는 어떤 눌림목을 잡고 나서 들어가실 것을 권해드리겠고 그다음에 천연가스는 당분간 이제 상승세는 이 어쩔 수 없이 2월까지는 단기적으로 지금 이미 시즌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유는 뭐 이미 WTI 기준으로 92달러예요. 그래서 네. 많이 뭐 100달러 얘기도 합니다만 설령 뭐 100달러 간들 위로 얼마나 올라가겠느냐. 뭐 좀 일부 큰 선들은 쇼치고 있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네. 예. 어쨌든 에너지 가격은 원자재 가격은 위쪽으로 이제 계속 보셨군요. 네. 오늘은 특별히 글로벌 시장, 원자재 시장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긴장 사태로 읽어봤습니다.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